저의 경험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과 저의 경험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본 발표를 앞서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연 진행에 있어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이번에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에 25학번으로 입학한 이윤성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내신이 치열한 학교에 속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지원한 대학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총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의예과를 이렇게 6가지를 썼으며 최종적으로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하여 가톨릭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내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1학년 때 1.13, 2학년 때 1.11, 3학년 1학기 때 1.36의 성적으로 마치어 최종적으로 1.15의 성적으로 5학기를 마치었습니다. 저희 선택 과목 중에서 조금 유의미한 선택 과목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생명과학 실험과 고급사학원 이 두 과목입니다. 이 두 과목은 제가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과목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이란 제가 저희 학교에서 열리지 않아서 따로 수강 신청하여 이수한 과목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수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국어에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였으며 수학에서는 미적분, 탐구는 각각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점수는 언어와 매체와 미적분은 다 맞았으며 화학원도 다 맞았으며 생명과학원과 영어는 각각 1점 차이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 발표의 목차입니다. 먼저 저의 진로가 구체화되는 과정과 저의 생기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후에 제가 3년간 했던 한 활동 중에 가장 심화적이고 인상적이었던 4가지의 활동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마- 이 발표를 마치면서 제가 저의 실험 탐구가 어떻게 생기부에 녹아 들어갔는지 그 실험 탐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진로가 구체화되는 과정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의 진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사나 정신과 및 신경과 의사 쪽에 꾸준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치매와 같은 신경성 질환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사람의 심리와 행동 양식에 대해 그 원리를 탐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질병은 환자 개인만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는 의사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하여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의대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생기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다양한 실험 및 심화 활동을 통한 일반고만의 약점 줄이기와 두 번째로는 공동교육과정의 이점을 챙긴 생기부, 세 번째로는 학생의 활동을 통한 리더십 역량을 보여주는 생기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표는 저희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부 평가 기준을 나타낸 표이며,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글은 저희 학생의 활동과 관련된 저희 실제 생기부 내용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와 관련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하여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가톨릭대학교 입학처를 검색하시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찍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첫 번째, 실험과 심화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제가 학년별로 제가 실제 한 활동들을 일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1학년 때에는 항산화 효능 비교 실험과 음료 판매 매출과 당뇨병 발생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탐구한 적이 있습니다. 2학년 때 한 활동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세포 섬유율 분석 실험과 의료 영상과 관련된 미적분의 쓸모, 그리고 문학 작품을 통한 삶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3학년 때 한 활동을 정리를 하면 정신신경계 질환의 원인 및 진단과 치료법, 그리고 의학과 인문학의 관계에 대한 글쓰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발표에서는 이 중에서 총 4가지의 탐구 활동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4가지는 먼저 음료 판매 매출과 당뇨병 발생률의 상관관계, 두 번째로는 의료 영상 속 미적분의 쓸모이며, 세 번째는 문학 작품을 통한 삶과 죽음 탐구, 마지막으로는 정신신경계 질환의 원인 및 진단과 치료법입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뒷슬라이드부터 차례대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지금 보이시는 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가 한 활동 간의 연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드릴 활동은 음료 판매 매출과 당뇨병 발생률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경제교실 프로그램에서 5인 1조로 한 활동입니다. 본 탐구 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울시의 구별 음료 판매 매출과 당뇨병 발생률 간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활동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탐구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단 음료를 마시면 당뇨병이 잘 생긴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본 탐구 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주변에서 음료 판매점들이 등이 많이 늘었다는 점에서 혹시 이 증가하고 있는 음료 판매점과 당뇨병 유병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여서 서울시 구별 음료 판매 매출과 당뇨병 유병률 간 관계를 분석하여 이 변수 간에 혹시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본 탐구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저의 탐구가 진행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시면 먼저 선형 회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후 저희의 실험에서의 변수를 설정하고 중요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에 통계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이 이러한 사이트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엑셀에 정리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며 한계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후 강사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었습니다. 본 이제 한 가지씩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발표에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은 주요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 질환을 의미합니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소변에서 포도당이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며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제대로 인슐린의 효과가 발현되지 않는 당뇨병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습관과 관련된 당뇨병은 1형 당뇨병이 아닌 2형 당뇨병이기 때문에 본 탐구에서는 2형 당뇨병을 위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형회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형회귀란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사이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여 분석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점들을 나타내는 가장 최적의 직선을 그려 관계를 설명하는 회귀 분석 방식입니다. 이러한 직선을 그리는 방법으로는 바로 최소 제곱법이 있습니다. 최소 제곱법이란 근사적으로 구하려는 값과 실제 값의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직선을 그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과정 중에서 변수를 설정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 탐구에서 설정한 변수는 바로 총 매출을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총 매출만을 이용하다 보면 지역마다 인구수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지역마다 모두 동일한 요인을 주기 위해서 인구수당 매출로 비율을 환산하여 계산을 하고자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통계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사이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바로 서울시 구별 인구수 조사 데이터와 평균적인 음료수 판매 금액 및 가게수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별 당뇨병 유병률 데이터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2021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엑셀로 각각 다들 정리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구한 데이터가 음료의 평균 소득과 매장 수였기 때문에 이 두 데이터를 곱하여 전체 매출 금액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정한 변수가 당뇨병의 유병 총 매출분의 인구수분의 총 매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값을 구하여 엑셀을 통하여 계산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과는 특별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까닭에 대해서 저희끼리 생각해 본 바로는 먼저 음료수의 주 고객층과 당뇨병 환자의 나이대가 불일치하다는 점과 당뇨병에 걸리는 시기와 음료를 소비하는 시기 간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뒷 슬라이드부터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료수의 주 고객층과 당뇨병 환자 나이대가 불일치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를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당뇨병 환자는 고령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험상 주로 카페에는 고령층보다는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 고객층 간의 나이가 불일치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병에 걸리는 시기와 음료를 소비하는 시기 간의 불일치라는 점입니다. 본 탐구에서는 2021년 기준의 음료 판매 매출과 당뇨병 유병률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음료를 단기간 마셨다고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탐구를 위해서라면 훨씬 과거의 음료 판매 매출과 현재의 당뇨병 데이터를 활용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추후 보완해야 될 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음료 판매 매출 데이터와 당뇨병 유병률 데이터 간의 시간 차이를 두어야 된다는 점과 그다음에 음료의 주 고객층과 당뇨병 환자 나이 간의 차이가 음료 판매 매출 데이터와 당뇨병 데이터 간의 시간 차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으로는 음료의 특성상 그런 유동 인구를 감안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본 데이터 음료 판매 매출 데이터는 특정 구에서 판매된 모든 음료 매출을 나타내고 당뇨병 데이터는 구민 중에 당뇨병에 걸린 비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음료를 구매한 지역과 그 사람이 사는 거주 지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온전히 활용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보완할 점을 바탕으로 다시 탐구를 해서 만약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단 음료가 직접적으로 당뇨병을 걸리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뇨병은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며 단순히 단 음료를 마신 것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약간의 우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는 과학적인 방법이 좀 더 도입되었다면 본 탐구가 조금 더 완전하고 정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탐구를 바탕으로 저희끼리 결론과 저희만의 생각을 조금 조절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음료수를 마시는 것과 당뇨병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음료가 그 요인이 더 당뇨병을 걸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을 주는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탐구 활동은 1학년 자율활동에 다음과 같이 생기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 탐구 활동을 대표로 선정한 이유로는 먼저 외부 대학 강사로부터 연구 방법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았다는 점과 실제 여러 데이터를 종합하여 새로운 결론을 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었던 탐구였기 때문입니다. 추후 탐구 활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1학년 때 이런 탐구 활동을 한 것이 저의 3년간의 탐구 활동에서 상당히 유의미했던 그런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형 회귀 방법을 습득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다른 교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탐구를 했다는 점에서 좀 더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바로 의료 영상 속 미적분의 쓸모입니다. 본 탐구 활동은 수학2 시간에 진행을 하였으며 책 미적분의 쓸모를 바탕으로 진행한 탐구 활동입니다. 일단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학2 시간에 미분과 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자 책 미적분의 쓸모를 택하여 읽었습니다. 책 미적분의 쓸모에는 여러 가지 많은 미적분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상을 변환하는 프리의 변환과 라돈 변환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적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라돈 변화는 저의 관심 분야인 의료 영상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라는 점에서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하여서 풀이의 변환과 라돈 변환을 소재로 정하여 이에 대해 추가적인 탐구를 함으로써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하여 본 탐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탐구가 진행된 과정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책 미적분의 쓸모를 읽고 풀이의 변환과 라돈 변환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풀이의 변환의 원리에 대해 추가적으로 탐구하였으며 이후에는 CT에서 라돈 변환 및 역변환이 활용되는 방식과 추가적인 원리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총정리하여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여 발표를 마치었습니다.
일단 먼저 풀이의 변환과 라돈 변환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이의 변환이란 주기성이 없는 함수도 연속적인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내용이 바로 풀이의 변환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풀이의 변화는 그런 데이터를 압축하는 과정이 있다. 아니면 MRI와 같이 그런 자기 공명 영상에 활용되는 변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라돈 변환과 역변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돈 변환은 이차원 함수를 직선 적분으로 변환하는 수학적 기법이며 라돈 역변환은 라돈 변환을 거꾸로 적용한 변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 두 그림이 바로 라돈 변환과 역변환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그림은 실제 미적분의 쓸모 책에 있는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선을 좀 쬐어서 신체 내부로 쪼아서 신체 외부에서 이렇게 X선의 그런 흡수량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X선의 흡수량만큼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라돈 변환, X선에 하는 것이 뒤에서 소개해드릴 법칙을 이용하여 그렇게 X선의 양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X선의 양을 비교하여 CT 영상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라돈 역변환이 활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과정이 바로 라돈 변환 과정입니다. 이 라돈 변환에 대해서는 뒷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 먼저 풀이의 변환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PPT는 제가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단순히 식만 알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와 그런 추가적인 식 유도에 대해서 알고자 따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참고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식만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깨닫고 찾아보고자 노력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라돈 변환과 역변환이 CT에서 활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아까 X선에 의해서 그 감쇄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낼 때 어떤 원리가 활용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비어-람베르트 법칙입니다. 비어-람베르트 법칙은 이제 X선의 세기가 그런 감쇄 계수, 매질마다 고유한 감쇄 계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정도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어-람베르트 법칙은 결국 CT 영상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비어-람베르트 법칙을 통하여 사이노그램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사이노그램은 결국 CT 영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라돈 역변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노그램을 바탕으로 라돈 역변환을 활용하여 CT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PPT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이노그램이란 여러 각도로 X선 사진을 찍어 얻은 그래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사이노그램이 CT 영상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순히 사이노그램 그림만 봐서는 이 어떠한 장기를 나타낸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장기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라돈 역변환을 통하여 이렇게 CT 영상으로 만들어낸다면 우리도 한눈에 어떠한 장기가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장기를 찍은 사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여 이렇게 여러 각도로 충분히 X선 사진을 찍어 얻은 그래프를 활용하여 원래 영상을 복원하는 과정이 바로 라돈 역변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돈 변환과 라돈 역변환이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구한 내용을 총 정리하여 마무리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무리 발표를 하면서 추후 다른 영상 기술인 PET 등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계획과 포부를 밝히며 본 발표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 탐구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가 이 탐구 활동을 하면서 오류 영상 기술은 여러 수학적인 법칙과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으며 여러 수학적인 법칙들이 종합해서 오류 영상 기술도 점차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확장하여 수학은 수학 자체로 의미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그렇게 활용될 때 훨씬 더 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고 중요한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저의 2학년 수학2 과세특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밑에 내용과 같이 저의 실제 생기부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베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분과 적분에 대해 책을 바탕으로 심화 탐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관심 분야인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미적분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탐구 활동을 통하여 의료 영상에 대해 알아보며 타 교과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 영상을 탐구함으로써 다른 탐구에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활동은 바로 문학 작품을 통한 삶과 죽음입니다. 이 활동은 2학년 문학 시간에 책 아침 그리고 저녁을 바탕으로 진행한 활동입니다. 2학년 1학기 문학 시간에 책을 바탕으로 발표를 해야 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책으로 할까 고민을 하던 중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품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종류를 할까라는 고민 끝에 평상시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작가 윤 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작가인 윤 포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던 중 어떤 기사로부터 이 작가가 하이데거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철학 용어까지 조사를 해보면서 본 작품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탐구 활동이 진행된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책을 읽고 책의 줄거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작가와 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철학에 대해 조사하며 주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후 느낀 점을 정리하며 발표 자료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후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 과정을 한 가지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재적인 관점으로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시적이고 음악적인 문체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요하네스와 페테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인공인 요하네스는 어느 날 이미 죽었던 친구인 페테르를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페테르는 요하네스를 인도하며 생전 좋았던 추억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요하네스는 페테르의 도움으로 본인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생에서의 삶을 잘 하며 본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외재적인 관점으로 작가와 책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가는 사랑과 죽음 등 삶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모습들에 대해 주로 다루는 작가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일반적으로 등장인물들에게 대체적으로 특별한 고유의 성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웃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주로 다루는 작가다라는 평을 받았다고 기사를 통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 작가분의 경우 202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그때 밝혀진 이유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부여한 작가다라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에 대해서 조금 조사하고 주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먼저 언어는 인간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통로이며 죽음은 인간의 한계로 개인의 고유한 삶을 드러내는 개념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하이데거의 경우 실존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치에 협력했다라는 이유로 일부 철학이 약간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단은 뒷슬라이드부터 하이데거가 사용한 용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데거는 먼저 죽음이라는 용어를 가능 존재로서 현 존재가 더 이상 현 존재일 수 없는 가장 마지막 가능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죽음을 통해서 본인의 삶에서 가장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죽음회로의 선구라는 용어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가장 앞에 서서 그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양심은 현 존재를 가장 독자적인 존재로 불러내는 개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구적 결단은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 가능성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를 통하여 개인이 각자성과 고유성을 지닌 개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선구적 결단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의 철학까지 조사를 한 후 느낀 점을 정리하여 발표 자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작품을 통하여 죽음에 대해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문학 작품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문학 작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것이 바로 문학 작품의 의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본 탐구를 하면서 저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작품을 통하여 현생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항상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고 그 삶을 중요시 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제 나가 나 자신이 되는 가장 확실한 단계라는 점에서 어, 너무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탐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결론들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중복적인 내용을 빼고 새로운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탐구를 하면서 추후 의사가 된다면 환자에게 있어 죽음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의 삶을 살펴보며 그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고인을 애도하고 그 삶을 존경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탐구 활동은 2학년 문학 개세특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베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먼저 교과서에서 배운 문학의 해석 관점을 실제 노벨 문학상 작품에 적용하여 탐구했다는 점과 이 추후 탐구 활동을 통하여 삶과 죽음에 대하여 조금 더 깊게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철학자의 이론을 조사해보며 삶과 죽음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본 활동을 베스트로 선정하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바로 정신신경계 질환의 몸은 기억한다를 바탕으로 PTSD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기존의 정신과 신경과 관련된 탐구를 한 것을 발전시켜 실제 신경성 과거에 했던 탐구를 적용하여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자료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하고자 책을 선정하여 읽고 이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신경과 정신에 관해 탐구한 것과 연관하여 단순히 질환의 특성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떠한 치료 방법이나 진단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하여 저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좀 더 넓히고 알아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저의 탐구가 진행된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책 몸을 기억한다를 읽고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PTSD의 진단 방법을 조사하며 그 방법의 장단점을 정리하였고 현재 치료의 상황도 정리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해서 저의 생각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TSD의 현재 개발 중인 치료 방법을 조사하고 추가적인 치료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각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PTSD와 관련된 간략한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TSD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PTSD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미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란 사람이 전쟁, 고문 등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게 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PTSD 환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PTSD 환자의 전전두엽에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농도가 증가하며 뇌 혈류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공포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며 공포 기억을 감소시키는 뇌의 회복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PTSD가 왜 위험한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증상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TSD는 일반적으로 생각과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하여 우울증이나 죄책감, 불면증, 알코올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는 크게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에는 다양한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법과 PTSD를 유발한 그 상황을 상상하게 하여 극복하게 하는 노출요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PTSD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부터 제가 어떤 탐구를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책 몸은 기억한다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핵심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사람 간의 대인 관계는 서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 간에 사용하는 언어를 활용하여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의 활동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조건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PTSD의 특징도 정리하였습니다. PTSD의 경우 일반적인 트라우마보다 더 심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PTSD는 일반적인 트라우마와 달리 시간에 따른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가 가장 심할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여 PTSD의 경우 특히나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책에서 서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PTSD의 진단 방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양한 진단 방법이 있겠지만 혈액을 이용한 진단 방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의 상담 방식이 아니라 혈액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PTSD를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PTSD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혈액 검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 크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혈액 속 글루탐산이나 코르티솔 호르몬 등의 수치를 분석하여 결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 중이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온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진단 방법의 장단점 또한 추가 조사하였습니다. 이 PTSD 진단 방법의 장점으로는 확실히 진단의 속도가 빠르며 환자의 심리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환자를 심리적으로 동요시키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으며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는 PTSD 환자의 현재 치료의 상황에 대해서 책을 통하여 정리했습니다. 책에 의하면 PTSD 치료에서는 위약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약을 투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같은 효과를 내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하여 책에서는 약물은 환자의 현재 증상을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처방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며 PTSD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말을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환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치료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TSD의 현재 개발 중인 치료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여러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성상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을 조사하였습니다. 제가 이 성상신경 차단술을 조사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질환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PTSD를 기존의 상담 이외의 방법으로 신경적인 부분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상신경은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면 손가락으로 짚혀져 있는 부분이 바로 성상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상신경 차단술의 정확한 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PTSD의 가장 큰 특징인 과다각성 증상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에너지와 주의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사한 다음에 저희 생각을 마무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치료법과 약물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편안히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진료실의 분위기를 환자의 맞춤형으로 조금 조금씩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진료실에 환자의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이 없도록 약간 맞춰서 조금 조금씩 조정한다면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더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탐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이 탐구를 하면서 의료 분야는 단순히 현재 밝혀진 것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뒷받침될 때 발전할 수 있는 학문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 치료법이나 진단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의사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은 3학년 개세특에 다음과 같이 생기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활동을 베스트로 선정한 이유는 먼저 1, 2학년 때 했던 신경과 정신에 대한 탐구 내용을 종합할 수 있었으며 실제 질환을 예시로 하여 현재 치료제의 진단 방법의 개발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을 바탕으로 하여 저의 관심 분야인 정신 및 신경 분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던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3년 동안 했던 활동 중에서 좋았던 4가지의 활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탐구를 생기부에 녹여내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 저번 진학사 발표 1차 발표에서 3가지 활동을 모두 실험으로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제가 어떻게 실험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험 탐구 주제를 찾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사이트를 활용했지만 크게 국립중앙과학관의 전국과학전람회와 구글 사이트를 활용하였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전국과학전람회 사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탐구한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주제를 탐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저희 학교에서도 탐구 주제를 정할 때 이런 전람회 사이트를 활용하여 정하라라고 많이 권유를 해주셔서 이 사이트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어의 경우 기본적인 자료 조사나 아니면 다른 논문들을 참고할 때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뒷슬라이드부터 저의 실제 예시를 바탕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 전국 과학 전람회에서 이런 염분 스트레스와 항산화 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를 한 논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저는 염분 스트레스와 항산화라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실험 소재로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 여러 실험을 하면서 찾으면서 활용하지 않은 소재인 표고버섯을 택하여 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제가 1학년 때 DPPH 에세이를 통한 항산화 효능 비교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참고 논문에다가 이렇게 콩나물의 염분 스트레스 실험을 적어서 이 논문이 저의 탐구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과정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현재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험 방법을 짰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논문들을 찾아보며 비싼 도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항산화 효능 비교 실험입니다. 항산화 효능 비교 실험을 엄밀히 하기 위해서는 분광 강도계라는 비싼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구글로 열심히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흔히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분광 강도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논문을 바탕으로 실험에 임하였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3가지는 제가 탐구 실험과 관련돼서 저만의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조언할 수 있는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힘들었던 점 2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건이 전문적인 실험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조건을 설정하고 미세하게 변화를 주어 실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1번, 2번이 각각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할 만한 내용은 조원들끼리 의논하며 매 상황에 맞는 실험 방법에 순간순간 융통성 있게 변화를 주는 것도 궁극적으로 실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실험 방법을 짜는 것에 있어서 일부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서로 의논해 가며 서로 이야기를 해보며 약간의 변화를 줘도 상관이 없다면 약간의 변화를 주어 실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강연을 마칠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많은 실험과 탐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실험과 탐구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언제 끝나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구 활동에 임한다면 충분히 결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고 이제 다음으로는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 관계상 저번 1차 발표의 경우 제가 20분 정도 질문을 조금 오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5시 50분까지 질문해 주시면 일단 5시 50분까지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후에 시간이 남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질문을 받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받기에 앞서 한 가지만 먼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하이라이트는 강연 종료 후 진학서 오픈 채팅방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아직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강의 종료 전까지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가톨릭대, 성균관대 어떤 전형을 지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네,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성균관대의 경우 탐구형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생기부에 직접 설계하고 진행한 실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생기부에 진행된 실험은 그래도 학년당 최소한 두세 개 정도씩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학년 때는 직접적인 실험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1, 2학년 때 위주로 보면 그래도 한 대여섯 개 이상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저도 생기부를 직접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개해 주신 통과활동은 문학, 수학, 생명 과목의 수행평가에 포함된 것인가요에 대해서 먼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명 과목 같은 경우는 혹시 말씀하신 게 그 마지막 정신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진행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수행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수학과 문학의 경우에는 일단 먼저 문학의 경우에는 수행평가에 포함된 것이 맞았으며 수학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행평가였다고 저는 수행평가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행평가로 한 것도 있지만 심화 세특으로 별도로 제출한 보고서들도 종종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하여서 사실 수행평가나 심화 세특으로 제출한 것이 생기부에 따로 어떤 것들은 수행평가로 기록됐고 어떤 거는 추가로 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 두 개를 분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됐든 심화 세특이 됐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탐구 주제를 설정하여서 탐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앞 슬라이드 5장 정도, 5장 정도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걸까요? 이 부분 혹시 맞으실까요? 일단은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을까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면접 준비는 고3 9월쯤부터 시작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가톨릭대 입학처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면접 준비와 관련돼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보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이 조금 더 답변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때 생기부 관련 질문은 얼마나 나왔나요?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기부 관련 질문은 되게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생기부의 경우에는 일단 이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령 소록도 봉사활동이 저의 생기부에 적혀 있었는데, 그럼 그런 소록도 봉사활동에 있어서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먹은 가장 인상적인 음식이 뭐였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탐구 활동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치료법을 제안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 제안한 치료법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그러하여서 생기부에서 이 본인 학생이 이 활동을 한 것이 실제로 맞는지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 위주로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반고 과학 중심 학교였나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그냥 일반고였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는 아니었으며 그냥 평범한 일반고였습니다. 중간 강도계를 대신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RGB를 측정하는 값이었습니다. 어, 컬러 피커과 같이 그냥 RGB를 측정하는 값, 측정하는 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실험당 실험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떤 학교 내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 달 정도에서 한 달 정도로 잡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내내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실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1주에서 1주 반 동안 실험 자재를 구입하고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실제 실험을 한 기간은 한 이틀에서 3일, 좀 많으면 4일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의 내용을 알려주세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기부 내용 면접은 아까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MMI와 관련된 내용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첨부해 주시면 더 제가 지금 답변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생기부 내용이나 아니면 그런 면접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 전람회에 나가지는 않으셨던 거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과학 전람회나 과학 발명품 대회 참석이 생기부나 입시에 도움이 되나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회나 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직접적으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이름이나 그런 학교 이름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생기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회에 참석하고 그런 부산물들을 뭐 교과서 책에 잘 녹여 쓴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하게는 입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딱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졸업하신 고교의 대략적인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경우 2학년 1학기까지는 한 15, 17 정도였지만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가 넘어가면서 20이 조금은 넘어간 그런,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20 초중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1학년 때는 10 초반인 과목들도 몇 개 있었고, 많아봤자 한 15, 16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형 고1입니다. 처음이라 1학기 때 생기부를 잘 챙기셨나요?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학년 1학기의 경우 사실 저도 생기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잘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실은 지금 고1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생기부가 한 학기당 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의 경우에는 마감이 학년 단위였기 때문에 1학기 때 잘 못 채웠던 것들을 2학기 때 조금 만회를 하였었습니다. 그러하여 사실은 아직 1학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약간 탐구 활동을 잘 좀 알아보시고 보고서나 이런 독서 같은 거를 하신다면 조금 더 그런 생기부, 기존에 못 챙겼던 거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과목 다 예체능까지 다 챙기셨나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챙기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한 보고서당 대략 몇 장 정도 쓰셨는지요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한 보고서당 음, 일단 저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PPT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PPT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문학 작품을 통한 삶과 죽음의 경우에는 대략 한 12장, 13장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런 수학 미적분의 쓸모와 관련된 부분도 대략적으로 한 10장, 11장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발표 분량이 한 10분 내외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학원에서 준비하셨나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면접 학원에서 준비한 것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그런 면접 질문을 만들어 보고 연습해 본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셨나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위 학생인데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생기부의 전반적인 정리는 수시로 했을까요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마지막 면접을 준비하면서 생기부를 전반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폴더로 각각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냥 PPT 파일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면접을 준비할 때 있어서 그 분류된 파일을 보면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일부러 정리를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편의상 각 과목별로 PPT를 분류했던 것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큰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곡차곡 준비했나요에 대해서 먼저 다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큰 로드맵을 막 일부러 작성하고 이렇지는 않았지만 그냥 대략적으로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냥 1학년 때 대략적으로 무엇을 하고 2학년 때 이를 바탕으로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간적으로 과목마다 요구하는 양식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심화 탐구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신이 좋은데요. 선행을 미리 하셨을까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네, 선행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전까지 선행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학기 중 공부해서 성적 관리를 잘 하셨다면 공부하는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내신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시험을 다 잘 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못 본 시험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않고 피드백을 주며 어떠한 점을 보완해 나갈 점을 꾸준히 생각하며 보완해 나간다면 사실 어느 정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을 잘 본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런 시험을 잘 보게 되었는지 그 요인에 대해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관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 오답노트나 아니면 학습 플래너 등도 병행을 하여 본인의 그런 학습 계획을 정리하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짠다면 충분히 성적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와 열심히 하려는 노력도 사실은 부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기부나 심화 세특은 방학에 미리 준비했나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기부 다음 학기의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방학 때는 학습적인 부분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 다음 학기나 아니면 그 다음 학년 것들을 열심히 하며 성적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성적이 기본이 되어 있을 때 생기부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성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생기부나 심화 세특에 대해서는 방학 계약하기 한 며칠 전에는 조금씩 생각을 해봤었던 기억은 또한 있습니다. 상대는 그냥 인적성 면접이셨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시문을 바탕으로 한 문제짜리 인적성 면접이었습니다. 학교에 과학 실험 수업이 없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을 들어야겠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동교육과정을 들으면 충분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여서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어쨌든 본인이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에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화생지원 내과목 이수가 힘드셨나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화생지원 내과목을 하는 것은 약간은 힘들었었긴 했습니다. 그래 하여서 힘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좋은 내신 성적을 받아야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 열심히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내 대회의 수상을 많이 하셨나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대회 수상 실적이 대학교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대회들이 많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고대와 인하대의 수능 최저는 몇 한 몇이었을까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저는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입시를 치렀을 때의 최저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의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4합5였으며 탐구는 평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의 경우 3합 3이었고 탐구의 경우 두 과목 평균이었습니다. 그러하여서 제가 최저를 못 맞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목고를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고만 생각하신 건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일반고만을 생각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수학 과목별 등급과 원점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수학은 1.0이었습니다. 미적분, 확률과 통계까지 해서 모두 1.0이었고, 원점수의 경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는 전부 다 100이었고, 2학년 1학기 중간 때 또 100이었으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기말이나 2학년 2학기까지도 원점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등수로는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미적분의 경우 1등급이 8명 중에 한 5등, 6등 정도 하였고, 확률과 통계도 1등급이 11명 중에 대략적으로 한 7등, 8등 정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1등 또는 2등으로 학기를 마치었습니다. 정확하게 원점수를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학, 수학의 전문 과목 개수가 궁금합니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 과목이면 이제 실험, 심화, 국어 과목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실험 과목에 있어서는 과학과제 연구라는 전문 과목이 하나 있었으며, 공동교육 과정으로 한 고급사원과 생명과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는 심화 과목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불합이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대는 일반 전형을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고에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연세대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입학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왜 불합인지는 사실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인 곳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지원자의 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톨릭 때 제가 쓴 전형의 경우 같은 일반고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사고나 특목고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가 수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2학년 성적이 잘 나와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의예과로 돌리려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 학종 지원자 중 이렇게 진로를 돌려서 학종을 합격한 사례가 있을까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없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사례가 누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학과라고 해서 무조건 의학적인 내용만을 생기부로 다루는 것도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다고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어, 현재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탐구 활동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론 나중에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과학, 모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의 경우에는 저의 경우 모의고사학과 화학 원과 생명과학 원을 수강했다고 했습니다. 화학 원과 생명과학 원 모두 타임어택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하여서 단순히 풀고 맞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탐구했고 연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지만 오답노트 등을 만들면서 어떠한 개념을 놓쳤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념을 적용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수학의 경우도 많이 이제 모의고사 등을 많이 풀면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도 모의고사와 관련돼서 혹시 더 알고 싶으시다면 그 가톨릭대 입학 저 유튜버를 좀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답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직윤을 안 받으신 이유가 있을까요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의 여러 가지 조금 복합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원을 다닌 것도 있지만 주로는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생기부 면접을 스스로 만들고 그다음에 영상을 찍으면서 태도에 대해서 많이 정립하였습니다. 학원은 그냥 기초적인 그런 면접에 대해서 개요나 이 면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자 잠깐 다녔고 주로는 저 스스로 면접 질문을 만들고 답변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유튜브 가톨릭대 입학처를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상대로 안 가셨나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네 가톨릭대랑 성대만 중하게 고민하다가 그냥 가톨릭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친구들과 공동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생기부 기록이 비슷하게 되면 입시에 불리한 것은 없을까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게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알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년에서도 사실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있었지만 만약에 같은 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크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사실은 저희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말이 오고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것이 불리하다, 유리하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기부 질문 학교에 따라 몇 분 정도 소요되었나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의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의 경우 생기부 질문은 총 20분이었으며 가톨릭대의 경우 10분이었습니다. 수능 국어를 잘 보셨는데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국어 너무 어렵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국어의 경우에는 사실은 수능 완성 연계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언어 매체도 있습니다. 그러하여서 사실은 연계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여서 여러 사설들이나 기출들을 참고하면서 그런 해석 능력을 높이고자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기출을 우선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 실무들을 보면서 시간에 맞춰서 푸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당황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능력에 대해서도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고 졸업하셨는데 갑방고인가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졸업한 학교가 갑방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탐구활동 하신 것 한 번에 나와 있는 페이지 볼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혹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학군지 고등학교 졸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나름 그래도 학군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원가 근처의 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전기동 수업 몇 등이셨나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2등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 1등이 아니면 의대 진학이 어려운가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경우는 전교 1등이 아니었지만 의대 진학을 한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면접에서 가장 어려웠던 서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그 질문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실험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 이 실험의 결과가 뭐 A라고 말했는데 A를 A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B라는 요인이 있다라고 본인은 밝혔는데 꼭 B라는 요인뿐만이 아니라 C라는 요인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실험이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게 맞는지 그리고 실험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으로는 그런 상대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뻔한 실험에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셨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전반적으로 한 분이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다면 또 한 분은 약간 분위기를 조금 푸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면접을 본 지가 어느덧 한 9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가 사실 면접 질문을 정확하게 복귀하지 못한다는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학 공부법을 알려달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학에 있어서는 일단 기출을 푸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될 것이며, 이제 어느 정도 고3 때 되면 그 사설들이나 그런 엔제, 모의고사, 실무 등을 많이 풀었습니다. 일단 뭐 기출 등을 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주요 개념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자주 반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답 노트를 하면서 어떤 개념을 놓쳤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등수를 여쭤봐도 될까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의 경우 전교 2등으로 졸업하였습니다. 학추를 가톨릭 의대로 쓰신 건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네, 맞습니다. 이 5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 5페이지 다시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그 이 5페이지는 이따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는 PPT 화면을 조금 다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따로 PPT 화면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일과 주말 공부 스케줄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저희 학교의 경우 매주 3회 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자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주말 때는 학원을 가는 시간을 빼고는 최대한 많이 공부하는 데 활용했었습니다. 학원은 사실 고3 말에 갈수록 학원을 많이 끊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3 때의 경우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많이 공부에 임하였습니다. 나오신 고등학교 선배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경우가 있었나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네,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죄송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 의대과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등급을 나온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영어에서 많이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술과정이랑 중국어도 각각 2등급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아마 끝으로 해서 본 발표를 마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면 시간도 알려주세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 7시간 정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6시 반 정도에 기상을 했고 한 11시 반, 11시, 12시 이쯤에 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의 경우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집중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잠을 자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후기 만약에 수업 내용이 좋으셨다면 후기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